넌 도대체 기억도 못하냐? 우린 셋이었다고. 태현이를 잊은 게 내가 아니라면 그럼 누가 잊은 거야? 거짓말이야. 내가 태연이를 어떻게 잊어?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그래. 넌 지 혼자 살겠다고, 편하게 살겠다고 해서 잊어버린 거야. 난 평생을 그 애를 찾고 살았는데 넌 태연이라는 이름조차 기억 못했다고. 그럼 넌 날 찾으면서 왜 태연이는 못 찾았어? 그렇게 찾고 싶었으면 왜 이제 와서야 말하는데 왜 지금에서야?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진실을 알면 넌 나를 평생 용서 못할 테니까. 기적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후회의 순간이 있을까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30년 동안 기다려온 얼굴,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한 사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올해 60이 되었고 곧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잃어버린 것도 많았지만 뜻밖의 기적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말하는 말을 하죠. 이기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지면 더 큰 승리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제 인생이 딱 그랬어요. 잘 나가던 순간도 있었지만 바닥을 치기도 했고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경험도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특별해서도 잘나서도 아니에요. 다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1990년대 서울, 저는 30 중반의 워킹맘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여성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국내 여러 기업들과 협력하며 성장하고 있었죠. 저는 마케팅팀에서 일했는데 새벽같이 출근해서 야근까지 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 제 곁에는 남편과 3살 된 아들이 있었죠. 제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학에서 만났고 결혼할 때만 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남편은 사업을 했고 저는 회사원이었는데 생활 패턴부터 생각까지 너무 달랐어요. 게다가 저는 일을 놓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길 원했어요. 그때는 맞벌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아서 주위에서도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곤 했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친정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손녀를 돌봐야 하는 현실이 힘드셨을 거예요. 가끔은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가 아플 때였어요. 한 번은 한겨울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날도 야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는 상사 눈치를 보면서도 결국 조퇴를 했어요. 택시를 타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는데 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때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나고 보니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고 저는 그 선택 속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삶이 늘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절망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주 많이. 서울에서도 변두리에 가까운 영등포구 신길동, 지금이야 재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허름한 주택들과 작은 골목들이 엉켜있는 동네였다. 우리 가족은 방 한 칸짜리 단칸방에 살았고 겨울이면 벽틈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야 했다. 엄마는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청소 일을 하셨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가끔 너무 피곤해서 돌아와서는 식탁에 앉은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주무시기도 했다. 내가 어릴 때는 그런 모습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 있을지 짐작도 안 된다. 엄마는 출근 전에 밥을 해두고 가셨다. 밥솥을 열면 김치 국물이 스며든 하얀 쌀밥과 시든 김치 한 접시가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엄마가 퇴근하면서 식당에서 버릴 뻔한 상추 몇 장을 얻어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맛있게 느껴졌다. 우리 형은 나보다 3살 많았다. 키도 크고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듬직한 편이었다. 나는 형을 항상 영웅처럼 생각했는데 형은 나에게 늘 더 좋은 것을 양보하곤 했다. 너 많이 먹어. 형은 난 안 배고파. 하지만 나는 형이 배고픈 걸 알고 있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있었다. 너 그거 왜 내 거 먹었어? 뭐, 내가 언제? 냉장고에 있던 우유. 엄마가 형 먹으라고 사다 놓은 거잖아. 그게 형 거였어? 몰랐어. 몰랐다고? 너 일부러 그랬지. 진짜 몰랐어. 배고파서 마신 건데. 형은 한숨을 쉬더니 말없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나는 미안했지만 그때는 형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침대에 누워서 뭔가 잘못했다는 기분에 괜히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미안해. 됐어. 그럴 수도 있지 뭐. 형은 쓸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그제야 형의 속마음을 알 것 같았다. 배고픔을 참는 게 아니라 동생이 굶는 걸 더 걱정했던 거다.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챙기면서 버텼다. 그리고 나는 그 시절 덕분에 지금까지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가난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더 힘든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10살이 되던 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 정규직도 아니고 매일 계약을 따로 맺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 높은 곳에서 떨어 지쳤다고 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다고 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다. 아버지는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상금이라고 할 만한 돈을 주지 않았다. 겨우 몇 달치 월급 정도의 돈을 받고 끝이었다.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르기 남은 건 거의 없었다. 엄마는 원래 몸이 약한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다. 괜찮아, 엄마? 응,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매일 괜찮다고 했지만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도 안 되어 엄마도 우리 곁을 떠났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가만히 누워서 내 손을 잡고 힘없이 웃으셨다. 우리 아가들,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나와 형은 한순간에 부모를 모두 잃고 말았다. 부모님이 떠난 후 우리는 친척들에게 맡겨질 줄 알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은 작은 방에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지만 결코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배고픔과 싸우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해야 했다. 형은 그런 환경에서도 늘 나를 챙겼다. 야, 내가 여기서 제일 작으니까 이불 2겹 덮어. 형은 난 괜찮아. 밥이 부족하면 형은 자기 몫을 나에게 나눠줬다. 형도 먹어야지. 나는 배 안 고파.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여기 떠날 거야. 뭐, 어디로? 일할 곳을 찾았어. 돈 벌어서 너 데리러 올 거야.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직 넌 어려. 하지만 기다려. 3년 아니면 5년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이 떠난다는 걸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형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정말 3년을 기다렸고 5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1년, 2년, 그리고 3년이 지나도록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1년 동안은 매일 밤 형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의 문 쪽을 바라보며 잠들곤 했다. 혹시나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다.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형은 돌아오지 않는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형이 나를 버렸을 리 없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나는 더 이상 형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다. 나는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불이야, 불이야. 눈을 뜨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야, 일어나. 빨리 나가야 돼. 옆에 있던 친구가 나를 흔들었다. 나는 정신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복도는 이미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어린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고 나도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야, 같이 가. 손 놔. 나가야 해. 안 돼. 나 무서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가까스로 손을 뿌리치고
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숨가쁘게 뛰면서 뒤돌아봤을 때 이미 건물의 반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날 밤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했다. 나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 이후 고아원은 폐쇄되었고 남은 아이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새로운 보호소로 옮겨진 뒤 나는 더 이상 형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는 나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기대하면 실망할 뿐이다.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말자.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학비를 댈 돈이 없었으니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대신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최소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됐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아도 됐다. 나는 그렇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19살 되던 해 첫 직장을 얻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으니 바로 취업을 해야 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는데 하루 종일 서서 기계를 돌리고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다. 힘들었지만 최소한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그때 그 공장에서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다. 그는 나보다 5살 연상이었고 나와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말이 많지 않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다. 너 점심 같이 먹을래? 네. 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몇 달 만에 연인으로 발전했다.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몰랐다. 하지만 따뜻하게 챙겨주고 퇴근할 때마다 나를 기다려주는 그가 고마웠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돈이 없었고 화려한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비록 가난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 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평범했다. 힘들어도 함께 밥을 먹고 내일을 이야기하며 살았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오늘 한 잔만 하고 들어갈게. 이제 술 좀 그만 마시면 안 돼. 하루 종일 공장에서 고생했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처음에는 퇴근 후 가끔 술을 마시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잦아졌고 어느 순간 그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잔소리 좀 그만해. 밖에서 힘든 거 알면서 왜 집에서도 이래. 나는 그가 스트레스를 풀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았다. 하지만 술이 끝이 아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돈이 이상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월급 어디 있어? 잠깐 썼어. 곧 채워 넣을게. 어디에 썼는데? 그냥 좀 필요한데 썼다고. 그가 도박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나는 계속 참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우리에겐 아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길 바랐다. 나처럼 부모를 잃고 외롭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버텼다. 하지만 한계는 있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나는 몇 년 동안 어렵게 모은 학비를 은행에서 찾아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 남아있어야 할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이거 돈 어디 갔어? 잠깐 급해서 좀 썼어. 뭐 이게 애 학비야. 어디에 썼는데. 그냥 좀 불려보려고 했는데. 설마 또 도박했어? 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돈. 넌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기는 해.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고 나는 그걸 이제야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너랑은 못 살겠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끝이 났다. 이혼 후 나는 거의 빈손으로 나왔다. 모아둔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이 컸다는 거였다. 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혼 후 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됐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지만 먹고 살려면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집주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성격이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부터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손이 참 야무지네요. 오래 일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주로 청소와 요리를 맡았고 가끔은 장을 보러 가거나 집안일을 도왔다.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드님이 대학 간다고 했죠? 네. 그런데 학비가 걱정이에요. 제가 좀 도와줘도 될까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거라서. 인생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끝까지 사양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여러 번 설득하셨다. 그리고 결국 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때 깨달았다. 혼자만의 힘으로 살려고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내 삶을 뒤흔들어 놓을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다녀왔어. 나는 순간 걸레를 쥔 손이 얼어붙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사람은 형이었다. 형도 나를 보더니 멈춰 섰다. 두 눈이 커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형.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살아있었어? 그 한마디에 나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형은 왜 안 왔어? 나는 기다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은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를 붙잡고 울먹였다. 너 찾으려고 했어. 그런데 고아원이 불에 탔다고 하더라. 살아남은 애들은 없다고 해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나를 찾지 않은 거야? 아니야.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어. 하지만 어디에서도 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 나는 정말 내가 없는 줄 알았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형의 얼굴을 바라봤다. 너무나 변해 있었다. 예전의 형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형이었다. 형은 흐느끼면서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그 순간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고아원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 형을 기다리며 매일 문을 바라보던 나날들, 그리고 결국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까지. 나는 형을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기적처럼 다시 만난 걸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관계,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재회를 붙잡고. 형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그는 서울 마포구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었고 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처음에는 너무도 감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힘으로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게 익숙해진 사람이었다. 형,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무슨 소리야? 난 이제야 내게 해줄 수 있는 걸 하고 싶은데. 근데 형, 나는 지금까지 스스로 버텨왔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내 삶을 잃어버리는 기분이야. 그게 왜 내 삶을 잃어버리는 거야? 가족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형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나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밤이 깊어질수록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내가 형을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나는 과거의 고통을 지나 결국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정말 이게 행복일까? 인생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형과 다시 만나면서 내 삶은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매달 적은 월급을 받으며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아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형은 언제나 나를 챙겼고 형수도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이 모든 게 편안하지 않았다. 형은 나를 볼 때마다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형과 형수 사이에는 이유 모를 긴 침묵이 흐르고 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하다가 형의 서재 앞을 지나게 됐다. 그런데 안에서 형과 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이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는 거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아직도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어? 형은 평생 그녀를 찾아다녔잖아. 근데 지금 행복해? 나는 숨을 죽였다. 사진? 찾아다녔다고. 대체 누구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형이 나를 찾아 헤맨 건 알지만 그 대화 속의 숨은 의미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형은 나를 찾고 싶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형의 삶도 변해버렸다는 걸. 그리고 나는 이제야 형이 완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다시 한번 고민했다. 그날 이후 나는 형을 더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형은 겉으로는 늘 밝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오랫동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형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대체 저 사진이 뭐길래?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형이 찾은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형이 외출한 사이 형수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이거 내가 봐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아이가 있었다. 나, 형, 그리고 낯선한 아이. 나는 그 얼굴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형은 분명 저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아이, 기억나?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했다. 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형은 너만 찾은 게 아니야. 이 아이도 찾고 있어.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나는 항상 형과 둘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 속에서 나는 언제나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한 손은 형의 것이었고,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밤이 되면 누군가 내 옆에서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다. 형은 아니었다. 따뜻한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라고 속삭였던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형에게 혼이 나면서도 내게 몰래 빵을 가져다 주던 작은 손이 있었다. 나는 그 기억이 진짜 있는지 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대체 저 아이는 누구야? 형은 왜 나에게 그 아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진실을 알기 위해 나는 형과 함께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를 찾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어릴 때 우리가 살던 동네는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좁은 골목길은 넓은 도로로 바뀌었고 허름한 집들은 현대식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어 있었다. 하지만 길을 걷다가 나는 한 곳에서 발길을 멈췄다. 좁은 골목길 끝에 남아있는 작은 공터. 여기, 낯이 익어. 나는 그곳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순간 머릿속에 강렬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좁고 어두운 방 안. 바닥에 앉아 서로에게 몸을 기댄 세 명의 아이들. 그 속에 나와 형,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형을 바라보았다. 우리 세 명이었어? 형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왜 이제야 말해줘. 형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난 몰랐던 거야? 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그 아이의 이름은 태연이었다. 우리는 혈연으로 묶인 형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같은 집에서 함께 자랐다. 엄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다. 태연이는 우리 가족이야. 너희랑 똑같아. 엄마의 친구였던 한 여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태연은 그 순간 고아가 되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두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 우리는 셋이었다. 형이 가장 듬직했고 태연은 우리 중에서 제일 작았다. 나는 늘 태연과 손을 잡고 다녔다. 형이 나를 보호했다면 나는 태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다. 고아원으로 보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유한 가정에서 태연을 입양하러 왔다. 그날 그는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울었다. 나 가기 싫어. 괜찮아. 좋은 사람들일 거야. 형, 누나랑 떨어지기 싫어. 하지만 어른들은 그를 떼어 놓았다. 형은 어떻게든 태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렇게 태연은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그를 잊어버렸다. 어쩌면 일부러 있었는지도 모른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잃어야 했기에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형은 다르다. 형은 나와 태연을 모두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를 찾았지만 태연은 여전히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속이 복잡해졌다. 태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형의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받는 사람, 우리 형의 이름. 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형,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너무 늦어버린 걸지도 몰라.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 편지는 태연이 보낸 것이었다. 그는 입양된 후에도 우리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가정에서 그는 늘 외로웠다고 했다. 나는 그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어. 좋은 학교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어딘가에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 된 기분이었어. 어릴 때부터 널 찾고 싶었어. 누나도, 형도.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어. 내가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찾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 하지만 형이라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편지를 읽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나는 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형, 예전에 우리가 살던 고시원 근처 오래된 버스 정류장 기억해. 비 오는 첫 번째 봄날 거기서 기다릴게.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형은 입을 떼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봄에 첫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형과 나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다. 낡은 간판과 바른 벤치,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이곳에서 헤어진 순간 그대로인 것 같았다. 나는 형의 손을 꽉 잡았다. 태연이 정말 올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안해졌다. 버스는 오고 가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옷이 서서히 젖어갔다. 나는 형을 바라보았다. 형은 한동안 버스 정류장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혹시 기억 못하는 거 아닐까? 태연이 우리를 기억하길 할까? 우리만 이렇게 간절한 거면 어쩌지? 아니야. 태연이 분명 온다고 했잖아. 그래도 너무 늦었어. 나는 말없이 형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혹시 우리만 애타게 찾았던 걸까? 그때였다. 길 건너편에서 검은 우산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다. 우산 아래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태연이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형도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굳어버렸다. 태연은 몇 초 동안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우산을 내리며 우리가 기억하는 그 눈빛으로 말했다. 형, 누나.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형이 먼저 뛰어나갔다. 그리고 나도 그를 향해 달려갔다. 우리는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고 싶다는 듯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제였다. 형은 태연을 껴안은 채 흐느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형, 누나. 나도 보고 싶었어. 나는 태연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언젠가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진짜 그날이 올 거라고 믿지 못했던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만남이 모든 걸 되돌려 줄 수 있을까?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고 우리는 이제 예전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태연은 우리를 다시 찾았지만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상처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태연은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자.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빗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이 정답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